안녕하십니까, 장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나비 효과란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컨셉,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식 발굴의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앞으로 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발굴해 내는지, 또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관련 업종과 기업을 캐치하는지를 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예 신세계가 열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하청봉의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나비 효과란 말이 있어요. 자, 그림도 있습니다. 내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마 1950년대로 돌아가는데 원래 나비 효과라는 것은 처음 출발은 기사원 관측 모델입니다. 날비의 날개짓이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국엔 토네이도가 없죠. 거의 대부분 태풍이죠. 어쨌든 미세한 변화나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됐고 그게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유행이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현상에서 살아가는 작은 미세한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행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식이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은 기상 관측이었습니다만은 모든 주식은 나비 효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자, 가장 근래적으로 큰 그림 하나 사례를 한번 가보죠. 2011년도 앞으로 10년 전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S&P는 그해 8월입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를 강등을 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거죠. 정확히 10년 전 사건입니다. 왜 낮췄느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재정의 부실성을 경고한 겁니다. 매년 미국 정부는 지금도 12월입니다만 매년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심의라든지 국가 부채 때문에 매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통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2011년 8월에 대표적인 신용평가에서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끝났느냐?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는 큰 그림으로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하게 되고요. 그 유럽 재정위기가 결정적으로는 피그 국가라고 대변되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나비라면 나비예요.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국가의 신용부도가 국가의 신용등 강등 자체가 글로벌 정시를 강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아시아 경제가 막 휘청하고. 근데 그게 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그림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큰 그림부터 봐드린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큰 나비 하나의 날개짓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켰고 지구 방위대를 자처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고스란히 바다 건너 대서양으로 갔던 것이고, 자, 갔는데 우리가 한때 피그 국가라고 이야기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 나라의 첫 자인데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죠. 무려 이 나비 효과는 언제까지 갔냐 하면 대한민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글로벌 증시를 박스권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한번 봤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주식은 이런 거예요. 물론 매크로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 강등은 너무 표가 낮지만은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은 사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만의 주식의 접근법과 새로운 방법을 아시게 될 것이고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식상하게 애널스의 보고서를 보고 반도체가 좋다더라. 현대차에 아이오닉 5가 나온다더라.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더라. 그런 막연한 기업으로 대기업들을 팍팍팍 투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유행에 민감해야 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관심이 가져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고 안 하고는 다음의 문제. 어쨌든 세상살이에 관심입니다. 요새 10대 친구들이 뭘 하는지, 20대가 뭐에 관심이 많은지
30대, 40대, 50대, 60대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근데 기왕이면은 주식 투자 관점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뭐 연령대로 구분하게 되면 좀 어렵겠죠. 뭐냐?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지출과 이어질 수 있는 연령대의 관심사에 폭권식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이대마다 조금 다르겠죠. 금액도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비 효과라고 생각되는 주식의 발굴은 어떤 유행과 사람들의 관심이 또 그들은 과연 모아놓은 벌어들인 소득을 어디에 지출할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건지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 이거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박을 주는 기업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유행이나 관심은 금방금방 변해요. 왜?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연령이나 자기 생활 환경이나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근데 큰 그림에서 두 가지는 잘 바뀌질 않습니다. 뭐 이 세 가지 같이 되겠군요. 바로 어떤 혁신적인 사업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인지. 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한 사건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투자할 만한 가장 이상적인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기만을 기다리는 타점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만약 거꾸로 내가 정말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이러한 나비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인지하신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기다릴 겁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본 하청무의 주식 클래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접근과 방식으로 인사드리게 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고 공감하셔야 되고 또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주식 투자, 주식을 발굴하는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첫 번째 신세계를 열어보죠. 자, 한국의 SNS 순위입니다. 이거는 11월 달 데이터예요. 2021년 11월 달 주간 데이터입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는 게 뭘까? 여러분 대충 감안하시겠습니다만 1위는 부동의 카카오톡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죠.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카카오 합병을 했기 때문에 기사 검색하러 굳이 다음에 가지 않습니다. 거의 네이버가 독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공감되는 게 어느새 쿠팡이 40%입니다. 쿠팡이 4위예요. 그래서 쿠팡은 우리나라 소셜 이커머스 1위 업체입니다. 쿠팡. 그리고 남의 이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밴드 같은 거 많이 접속하고 계시고 뭐 인스타그램, 배달의 민족.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접속자가 많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자체도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비의 날개짓에 집중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SNS 순위를 보는지, 과연 무슨 종목 말하려고, 카카오 말하려고 그러나? 유튜브 말하려고 그러나? 같이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네이버 지도 운전 많이 하죠. 어디 약속 장소 가려고. 그리고 9위에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고 거래하는 마켓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참 많이 밀렸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쭉 봤더니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구나. 오케이, 한번 인정합니다. 유튜브. 너도 나도 없이 유튜브. 오케이. 근데 약간 공감되는 게 두 가지가 잡힙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시키는 거죠. 쿠팡은 또 쇼핑하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티몬, 쿠팡. 그리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그럼 여기서 일단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당근마켓이. 당근. 제가 왜 당근 한줄 아시면 저도 가끔 당근을 해봤어요. 참 재미난 게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당근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통 이렇게 뭐 자그만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차나 길에서 대면으로 보통 만납니다. 요즘 비대면도 되게 많이 하죠. 문 앞에 갖다 둔다든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또 대부분이 이제
낮에 만나게 되고 거의 비대면도 많이 하는데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어디서 보시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애준을 치면 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눈치를 챕니다.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당근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근? 그러면 상대방이 당근? 그러면서 이제 정해진 약속된 물건을 주고받죠.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온라인 중고 거래 전용 포인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때 아시겠지만은 중고나라, 뭐 부동에 오래됐죠. 너무 이제 병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마켓. 당근마켓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자, 장점은 뭐죠? 장점? 일단 동네야. 그래서 약간 현재도 지금 당근마켓도 문제는 많아요. 어떤 문제? 이제 기존의 중고나라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에스코로 안 되는 거, 사기성.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짜 물건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안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당근도 지금 약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당근마켓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근마켓은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가입자 수 좀 1,400만 명이 넘었었어요. 1,400만 명. 그리고 아까 조금 빠먹었는데 지금 아까 쿠팡이 부동의 1위죠. 소셜 커머스 쪽에서 1위가 쿠팡입니다. 쿠팡이 왜 1위인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쿠팡이 가장 결정적으로 성공한 점유율 1위를 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새벽 배송이죠. 로켓 배송. 티몬 이런 거가 떠다르거든요. 2위가 바로 2위가 당근입니다. 당근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11번가라든지 G마켓 누른 지는 한참 됐어요. 당근의 소셜 커머스, 이커머스의 점유율이 벌써 2위까지 치고간 겁니다. 다른 건 마켓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호불호는 되게 많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왜 과연 오늘 이 사람이 당근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느냐? 뭐 매운 거 먹었느냐? 그게 아니죠. 당근마켓 이야기를 곰곰이 지금부터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지금 나비란 생각을 해죠. 당근마켓은 지역 단위입니다. 그렇죠? 지역을 두 군데를 전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끔씩 동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그 당근거래 이용해 보신 분들 보게 되면 생각보다 당근을 왜 이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 파는 물건들이 도대체 뭐냐? 중고나라와는 확실히 틀려요. 여기는 버리기 쉬운 물량도 많이 팝니다. 안 쓰는 물건. 버리자니 귀찮은 거.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싸요. 의외로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가 스마트폰 이런 거는 당근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럼 당근 마켓이 커질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떤 거였냐면 소액 결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결제가 많습니다. 현금 결제. 왜 그러냐면 당근마켓 딱 그러면 여러분 처음 생각나는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주식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GS 리테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설마 GS 리테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카카오를 이야기하겠죠. 제가 설마 카카오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당근마켓 앞으로 이제 결제 붙인다던데 그럼 다날인가? 이게 조금 얇아졌네. 다날인가? 아니면은 뭐 NHN 사이버 결제인가? 아닙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당근마켓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근마켓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GS가. 상장사 중에는. 그리고 이제 GS의 그럼 지주회사가 GS가 있으니까 GS나 GS 리테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는 투자 관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림을 이야기하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요. 다날 같은 기업들이 나중에 또 당근마켓의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거. 왜? 나중에 이제 결제 플랫폼을 붙인다고 하니까. 근데 당근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차까지 팔고 부동산까지 파는 마당에. 그리고 또 하나가 카카오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고 틀리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당근마켓의 주요 대표가 카카오 출신 분들이죠. 두 분 다 공동대표가 김님. 실명은 아끼겠습니다.
근데 카카오도 맞습니다. 카카오 벤처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건 다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GS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투자처입니다.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큰 그림에서 주식을 볼 때 지금 당근마켓의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순하게 지분 투자한 것만으로 어떤 관련 기업을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보다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당근마켓의 지금 현재 거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소액이 많고 두 번째가 현금 결제가 많으면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만 원대 뭐 작은 금액인데 지금은 비대면이 추세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이제 이용자의 온도도 다 나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작은 뭐 약간 저가가 많아요. 저가가 많고 비대면인데 거의다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물건을 받고 이체를 해줍니다. 이체.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체를 해줘.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났을 경우고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보통 그렇죠. 근데 조금만 높아간다든지 금액 이체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보기 싫었어요. 보기가 싫은 거야. 비대면으로 하려고. 근데 비대면에 대해서 불신의 사람들이 있어. 왜? 당근마켓이 단점이라는 게 중고 물품이다 보니까 정말 신다만 양말까지 가져오는 거야. 근데 그런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왜 비대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체를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에서 물건 받아보고 싸주는 거죠. 기존의 중고나라에 에스코로 계정에는 아직 당근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에스코로 계정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코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쇼핑몰을 할 때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가 배송 확정 지을 때까지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지 않고 제3의 계정에 다 두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당근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동네 중고장터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체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이체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소액 이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물어보고 뭐 싸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느냐면 저는 당근마켓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또 제2의 제3의 당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박마켓, 딸기마켓.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중고에 대한 이게 중고 물품을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돼서 줘야 돼요. 당근마켓 왜 이용하냐 그러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버리자니 귀찮고 놔두자니 입지 않는 옷. 그냥 5,000원, 3,000원, 만원이라도 돈 받고 파는 게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액 이체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체, 소액 이체. 어떤 걸 사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수료. 이체 수수료가 없어야 됩니다. 5,000원짜리 이체하는데 수수료 500원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이체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대부분이 당근마켓 이용자의 이체하는 그 뱅킹의 타겟은 인터넷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쿠팡이나 11번가나 티몬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페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근데 당근마켓의 가장 큰 제가 쿠팡도 아니고 11번가도 아니고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거래 빈도가 페이 결제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이 현금 이체 결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카드 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 나비효과의 첫 번째 당근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겁니다. 끝났어요. 인터넷 전문 은행.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11월 현재 뱅킹 앱을 사용하는 순위를 뱉습니다.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11월 말 데이터다 보니까 토스뱅크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0대, 40대, 30대는 2위. 10대, 20대, 토스뱅크. 근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토스뱅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건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왜? 이 데이터 순위 랭킹의 시점 자체가 2021년 11월이라서 그래요. 자, 왜 토스가 이렇게
1위에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 국민은행도 있고 NH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토스뱅크가 정확히 토스뱅크입니다. 토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토스 주식도 있고 뱅크도 있는데 이 토스뱅크의 정식 영업이 10월 5일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토스뱅크가 있기 2주 전에 사전 예약에서 대략 80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토스뱅크가 10월 5일 날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대출. 네, 대출이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싸게 들어온 거죠. K나 카카오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뱅킹 앱의 순위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뭘 느끼십니까? 기존 은행들은 전부 다 한 번도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50대 이상 분만 농협. 왜? 올해 좀, 이거 40대 오래 되신 분들 농협에 대한 오래된 인지 있기 때문에 NH농협이 있었지 아니면 국민은행 되게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그 밑에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두 가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어쨌든 간에 토스의 열풍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토스가 이렇게 간 거야? 왜 이렇게 10대마저 10대가 돈이 어디 있다고 토스뱅크가 열광하는 거야? 과연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에서 토스뱅크와 가장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토스뱅크는 기존의 카카오뱅크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죠. 카카오뱅크는 말 그대로 예금, 적금, 대출입니다. 근데 토스는 뭡니까? 토스 주식도 하죠. 예적금도 하죠. 대출도 하죠. 간편결제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앱 서비스의 큰 틀을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원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미 기존에 많은 KB라든지 NH라든지 신한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쪽에 포커싱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인터넷 전문은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볼게요. 자, K뱅크 기사를 조금 봤습니다. K뱅크는 이 카카오뱅크보다는 조금 더 일찍 출범을 해서 201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빠르면 이제 흑자전환 해가지고 23년에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K뱅크의 고객이 어느새 700만 명을 넘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이 체크하는 BIS 비율이 있습니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율인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뭐냐 하면 카카오뱅크든 K뱅크든 BIS 비율이 전부 다 올랐다는 겁니다. BIS 비율이 올랐다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자본 합종 여력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카카오뱅크든 K뱅크든 상당 규모의 은행은 뭐를 갖고 먹고 사냐 하면 자금력입니다. 왜? 여수신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캐파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을 정제했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5천억을 정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K뱅크가 지금 장외에서 대략 4조 5천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K뱅크 적자입니다. 상반기 적자예요. 물론 앞으로 이제 원래 K뱅크가 2015년에 출범을 하긴 했는데 이게 초반에 자금 확충이 더뎌가지고 카카오보다는 조금 늦게 최근 올해 5월 달에 정자가 되면서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앞으로의 K뱅크의 뭐라고 할까요? 승승장구. 어떻게 보면 지금 4조 5천억의 가치를 준 거잖아요. 오히려 1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K뱅크 흑자 전환하고 수익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K뱅크 얘기를 갑자기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해보겠습니다. 열강하는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원앱 서비스의 결정판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은행, 정권, 보험, 페이먼트까지. 그래서 토스뱅크를 딱 포털 사이트에 입력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물론 토스뱅크에서
세일즈를 했겠지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토스 대출 2%, 예, 요거 때문에 아까 엄청 몰렸던 거예요. 토스뱅크 10월 5일 출범할 때 5천억으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조기 소진돼 버렸습니다. 2%. 금리가 낮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토스뱅크 상장, 모으기, 이자, 파킹 통장, 예, 카카오페이에서 많이 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냐. 글로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융은 어느새 원앱의 포커식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문제냐면 앞으로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결정적으로는 실적을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적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자본 확충인데요. 카카오가 왜 그렇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때 증권사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랐냐면 고금리 대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금감원에서 여기서 철대를 때립니다. 중금리 대출 높여라 그러는 거예요. 중금리 대출은 뭡니까? 바로 신용 그레이드, 지금 보면 예전의 그레이드 기준으로 1에서 10등급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이 대출자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1에서 2 그레이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장점은 안정적으로 이자 놀이를 했는데 단점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3m의 등급의 대출을 많이 해주라. 이게 바로 중금리 대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국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지령을 내렸냐면 이거 높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K뱅크는 오히려 중금리 대출이 내려버렸고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이 올랐습니다. 토스뱅크는 대출 중단 상태로 지금 중단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서 연말까지 뭐라고 지령을 내느냐면 대부분이 중금리 대출 비중을 20%까지 맞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30 말 기준으로 거의 15%까지 맞춰놨습니다. 남아있는 12월 한 달 동안에 20%까지 맞춰야 돼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중금리 대출을 못 맞추면 페널티를 준다고 엄포를 넣어놨습니다. 왜 니들은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한테만 안정적으로 돈을 몰려냐? 왜? 중금리 대출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 불이행 리스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어떤 현상이 생겼었냐 하면은 고신용자만 이걸 이용했었는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철대를 내린 겁니다. 저신용자, 중신용자들도 대출 비중을 높여줘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이요? 채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생깁니다만 중금리 대출로 올라갈수록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금리 대출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중금리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같이 DTI나 뭐 DSR을 강화하는 규정에서는 한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거 자체가 뚫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전부 다 실제적으로 실적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거 딱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입니다. 주요 카카오그룹의 주요 금융회사들이죠. 근데 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카카오페이는 약간의 원앱 결제 서비스의 토스와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간편 송금, 간편 결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미국의 페이팔이라든지 그렇게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카카오뱅크는 수익 모델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2021년 기준 상반 기준으로 1,300억대 영업이익을 보였다는 것이고 카카오페이는 지금의 토스뱅크가 갖고 있는 숙지와 비슷한 속도로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장은 수급 이슈로 두 기업의 시가총액 덩치를 비슷하게 매겨놨습니다. 시가총액. 카카오가 대략 30조 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가 얼추 25조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저는
카카오페이보다 비싸도 50% 이상은 비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주가의 실적에 바탕을 하는 거고, 실적이 바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당근마켓의 미래는 페이나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이죠. 간편 결제는 별개의 문제고,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연락처가 있어야 됩니다.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핸드폰 연락처 공유가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른 데 이체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계좌 받는 분의 이름은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금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까지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당근으로 넘어와서 그 자체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비율까지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들, 과연 앞으로의 더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까?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의 기존의 쿠팡이나 11번가나 또는 G마켓을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나와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자체가 과연 중고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당근, 카카오뱅크에 주목합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 39,000원대 공모가에 들어왔고 당연히 상장한 당시 39,000원의 공모가는 무려 4억주의 주식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0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로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두고 기존 K뱅크와 국민은행과 신한지주, 우리금융을 합친 시가총액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가장 중요한 상장 후 1개월과 3개월의 보호예수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9월 그리고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6개월 보호예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2022년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통상적인 보호예수 기간 확약 물량에서 가장 빨리 셀이 나오는 물량들이 보통 1에서 3개월짜리고 6개월로 넘어가게 되면 우호 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의 그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큰 패시브 자금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를 해준다면 그건 오히려 우호 지분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 큰 패시브 자금들은 바로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피 200 종목 특례 편입,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 FTS의 주요 종목에 편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성장성 모델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여수신 금리가 여수신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대출이죠. 근데 대출 같은 결정적으로 이자를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우리나라 금융권은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 내용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높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카카오페이와 뱅크의 비교해서 살펴봤던 바로 카카오뱅크도 이제는 중대출금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비중을. 중대출금리가 높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이자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더 장점은 뭐냐? 마진율이 높아집니다. 매장이 없으니까. 자, 그런 관점과 맞점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로 K뱅크와 토스뱅크의 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존재합니다. K뱅크의 상장과 토스뱅크의 성장이 과연 선두적 입지에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독이 될까 덕이 될까? 독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한편으로는 카카오뱅크의 최초의 인터넷 전문의 상장이라는 매력은 떨어지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보게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살펴본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적자인 상태의 K뱅크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의 자회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지금 30조 원의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싸지 않다는 거고 다른 한편 토스뱅크 열풍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원협 결제 서비스 자체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권 자체가 철저하게 인터넷 원협으로 가는 그 그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멀티플을 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분석하는 금융권 애널리스트 분들은 만약에 기존의 은행권 관점으로 ROE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평가했다면
카카오뱅크는 철저하게 원액과 플랫폼이 만들어낸, 비내면이 만들어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은행의 가치를 부과하는 바로 분석의 툴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 하창봉의 주식 클래스에서는 당근으로 시작해서 그 당근에서 얻어냈던 직접 이체, 소액 결제 그 포인트에서 카카오뱅크를 알아봤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